제1화 천재가 이 세계에서 환생한 악역 영예를 만나다. 이 왕자는 세실인데 어릴 적부터 천재였고 세실은 너무 뛰어나서 어릴 때부터 항상 지루함을 느꼈고 선생님과 수학 문제를 풀던 어느 날 이때 세실은 전례 없는 방정식을 만들어내어 선생님을 매우 감탄하게 만들었고 처음에 선생님은 왕자가 쓴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확인해보니 과연 왕자의 방정식으로 답을 도출할 수 있었고 선생님은 그 즉시 이것이야말로 수학의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감탄하며 소리쳤지만 왕자는 그저 기존의 변수들을 재배열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그러나 선생님은 학계에 알리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야 했고 반대로 세실은 너무나도 지루해서 반복되는 똑같은 정의만 계속 들어야 했기에 그의 삶은 정말 무미건조했는데 남자 주인공이 세실과 약혼한 피혼약자인 베르티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세실을 만난 첫날 베르티아는 남자 주인공에게 자신이 바로 악역 영예라고 말했고 그녀의 역할은 세실과 여자 주인공을 갈라놓는 것이며 결국 마지막에는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왕자는 그 말을 듣고도 이 소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왕자뿐만 아니라 당황한 하인들도 머리 위에 커다란 물음표를 띄우며 이 소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아해했고 세실은 이때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베르티아를 차를 마시자고 초대했으며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하인인 제노를 소개했는데 이때 베르티아는 왕자가 어쩌면 이렇게 침착한지 고작 10살인데 어떻게 어른처럼 침착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 생각했고 혹시 환생한 사람이 아닐까 의심했으며 왕자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여 환생이라니 무슨 뜻인지 왜 이 소녀는 계속 이상한 말만 하는 건지 생각했고 세실은 자신이 본래 왕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침착해야 한다고 배웠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을 들은 옆의 아이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세상에 세실처럼 침착할 수 있는 10살짜리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고 이때 세실은 아까 베르티아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호기심을 가졌고 소녀는 이때 자신이 사실 환생한 사람이며 본래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했고 전생에 그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본래 움직이는 그림 소설에 푹 빠져 있던 사람이었으며 베르티아가 환생한 게임 역시 그녀가 푹 빠져 있던 바로 그 게임이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속으로 환생한 데다가 심지어 게임의 악역 캐릭터로 환생했다고 했으며 미래에 일어날 스토리의 모든 일들을 베르티아는 전부 외우고 있었고 그녀가 말하기를 세실은 앞으로 다가올 몇 년 안에 운명의 소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베르티아는 악역이 되어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세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고 분노한 세실은 베르티아와의 혼약을 파기할 것이며 그 결과 그녀의 가족 전체가 몰락하게 되고 그 후로 왕자는 영원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으며 악역의 운명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르티아는 자신이 잔혹한 꽃이 될 것이라고 무섭지만 눈부신 악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세실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이 소녀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대본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눈부시고 잔혹한 장미꽃이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 과자를 먹고 나서 입가에 과자 부스러기를 잔뜩 묻힌 지금 그녀의 모습으로는 더더욱 그렇다고 여겼고 베르티아는 세실의 불평을 들을 필요도 없이 남자 주인공의 눈빛만 봐도 이대로라면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베르티아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은 노력해야 할 것이고 성과를 거두면 다시 왕자를 만나러 오겠다고 말했고 세실은 베르티아가 떠난 후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전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제노가 묻자 세실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기를 내 약혼녀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건대 그녀는 왕족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예의범절도 갖추지 않았고 나 역시 그녀의 말과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점이 그녀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니 한동안 그녀를 관찰해 보겠다고 했고 모든 일에 쉽게 지루해하던 한 왕자에서 10살의 꼬마는 베르티아라는 이 세계에서 온 소녀를 만나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으며 1년 후 세실은 서재에서 손을 턱에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책을 읽고 있었고 이때 제노가 다가와 전령이 가져온 편지를 전하며 정보원의 보고가 있다고 말했는데
베르티아가 지난 1년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으니 확실히 지금은 걱정할 만한 때라고 했지만 세실은 여전히 아주 침착했고 그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 위해 항상 정보원을 보냈다고 말했으며 그녀의 기분은 아주 좋고 그녀가 자신을 가둔 이유는 제노를 놀라게 할 테지만 그녀는 아주 곧 나타날 것이라며 1년 동안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베르티아가 아주 단단히 결심한 것 같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주인공은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베르티아를 만나게 되었는데 베르티아가 나타났지만 이제 그녀는 푹신푹신한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외모도 매우 마르고 날씬하게 변해 있었으며 전하의 약혼녀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건가요? 저를 못 알아보셨죠라고 말하며 변한 외모는 남자 주인공을 조금 놀라게 했지만 외모가 변했어도 베르티아의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때 딸이 세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베르티아의 아버지가 다가와 딸에게 주의를 주며 전하, 신의 어리석은 딸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고 그는 또한 딸에게 충고하기를 왕자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전하의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전하의 눈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단다. 전하는 귀여운 것들을 귀여워해줄 필수적인 감정이 없으시고 너무나도 냉혹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서 뒤에서 그 말을 듣던 세실도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졌으며 왕자를 험담할 거면 작게나 말하시지 영감님. 제노가 차를 따르고 베르티아는 여우 반려동물을 안고 맞은편에 앉았으며 베르티아가 살이 찔까봐 걱정하여 세실은 다정하게 그녀에게 케이크를 권하며 이것은 당분을 줄인 케이크라 살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밝혔고 이때 세실은 베르티아에게 환생자라는 정체를 비밀로 유지하라고 당부했는데 왜냐하면 베르티아가 세실의 약혼녀가 되면 수많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녀가 곧발을 들여놓게 될 상류사회는 무엇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결코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녀처럼 미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때 세실은 내일이 자신의 11번째 생일이며 베르티아가 와서 함께 즐겨주면 아주 기쁘겠다고 말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베르티아는 몹시 당황하며 그 말은 즉 다음 생일에 베르티아가 10살이 된다는 뜻이고 그녀가 10살이 될 때 아주 슬픈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며 베르티아는 울면서 말하기를 전하, 제 어머니께서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름에 퍼지기 시작할 전염병일 것이고 신의 10번째 생일 직전에 신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것입니다라고 했고 베르티아가 알고 있는 게임 스토리에 따르면 전염병을 치료할 루오나 잎의 부족으로 인해 베르티아의 어머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세실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천재적인 두뇌로 즉시 모순점을 지적하며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면 왜 막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지? 아직 준비할 시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라고 했고 비록 베르티아가 무척 당황하며 그녀는 대본이 바뀌어 더 이상 원작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세실은 대본이 중요한지 아니면 베르티아 어머니의 목숨이 중요한지 물었고 베르티아는 즉시 어머니의 목숨이라고 대답했기에 그래서 그들은 베르티아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스토리를 바꿀 것이며 1년 후 베르티아는 사건이 그녀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분노했고 감히 왕자 앞에서 이렇게 베개를 내리칠 수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베르티아뿐일 텐데 베르티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약초 잎을 충분히 구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했고 전염병은 즉시 진압되었으며 세실은 역시나 천재적인 두뇌로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전에 그것을 막아냈는데 처음에는 세실도 믿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베르티아의 말대로 정말로 전염병이 발생했고 그래서 세실은 남몰래 연구하여 해독제를 만들어내고 그녀의 예언을 바탕으로 베르티아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를 구해냈으며 게임 속 초이기 약초를 10살짜리 꼬마가 온실로 가져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고목으로 키워냈고 이 방법 덕분에 모든 백성들을 위한 약이 부족할 걱정이 없어졌기에 베르티아는 그 말을 듣고 남자 주인공의 남다른 지능에 놀랐고 이때 세실은 주머니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투명한 파란색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있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만병통치 해독제이기도 한데 세실이 도서관에 갔을 때
왕립도서관에 천년된 밀시를 해독하고 고대 공식을 얻어 이 만능 해독제를 만들어낸 것이고, 베르티아가 세실의 약혼녀라서 많은 사람들이 해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병은 장신구로도 쓰이고 해독제로도 쓰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며, 세실의 따뜻함과는 반대로 베르티아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 행복해지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녀가 되는 것으로 빚을 갚기로 결심하면서 제1화가 끝이 납니다. 제2화, 세실 왕세자는 정원에 앉아 차를 음미하고 있었고, 호위기사 제노가 서서 차를 따르고 있었으며 베르티아의 아버지인 노체스 후작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후작은 지난 1년 동안 딸이 매일같이 범죄자가 되겠다는 말만 한다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그 아이는 아버지가 악당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까지 직접 만들었는데, 겉보기에는 한 권의 어린이 동화책 같았지만 그 내용은 범죄자가 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으며, 세실은 차를 마시며 관찰하더니 베르티아가 아예 범죄자 안내서까지 작성하며 시나리오를 고집스럽게 따르려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세실은 이때 베르티아의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아마도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반항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왕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베르티아의 계획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그는 쩔쩔매는 약혼녀가 다음에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 보고 싶어 했으며, 베르티아의 시점으로 넘어가서 베르티아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연노란색 드레스를 차려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있었는데, 세실은 새하얀 왕족 예복을 입고 문 앞에서 베르티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은 베르티아가 귀족 사회에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날이었기에, 세실이 베르티아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칭찬하자 남자 주인공의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그 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수많은 귀족들이 모여있는 성대한 연회장으로 나섰으며, 분위기는 무척이나 화기애애했고 귀족들은 베르티아를 아주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때 로리 콘사브티의 자작이 다가와 칭찬을 건네며 베르티아의 손을 잡자, 세실의 눈빛이 어두워지며 살기를 품고 그를 노려보았고, 이 늙은이가 감히 왕자의 약혼녀에게 다가가 그런 짓을 하다니 참으로 눈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늙은 자작이 베르티아에게 바짝 다가서는 것을 보고 세실은 즉각 재빠르게 말을 끊으며, 정말 죄송합니다만 자작님 베르티아 영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잠시 그녀를 데리고 나가보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베르티아는 남자 주인공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길래 자신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방으로 들어간 후 베르티아는 자작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일을 털어놓으며, 베르티아는 게임 속에서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타락시킨 악당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접근했다고 고백했는데, 하지만 세실은 이때 베르티아에게 말하기를 베르티아 영의 자작은 어린 소녀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며,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성적인 흥미를 느끼는 변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고, 베르티아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세실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자의 손에 넘어가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랐을 것이며, 세실은 다정하게 그녀를 품에 안았지만 그의 두 눈에는 뚜렷한 증오심이 서려 있었고 왕국에 썩어빠진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결심했으며, 반대로 베르티아는 세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악당 캐릭터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여전히 고집을 부렸고, 아마도 이렇게 사랑스러울 정도로 바보 같은 베르티아의 모습이 남자 주인공을 그토록 푹 빠지게 만든 것 같았고, 그 후 세실은 노체스를 찾아갔는데 그는 자신의 딸이 또 무슨 사고를 친 줄 알았지만, 세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콘사브티의 자작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후작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고, 세실은 그에게 스파이 임무를 맡겨 베르티아를 보호하기 위해 부패한 자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라고 지시했으며, 그 후 세실은 입학을 하였고 아카데미 캠퍼스 내에서 세실은 산책을 하며 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째서 이렇게나 지루한 것인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고, 머릿속으로는 베르티아가 이곳에 자신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고 소망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원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때 갑자기 한 줄기 흙먼지가 날아오더니 베르티아가 전력 질주하여 세실에게 곧장 돌진해 와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베르티아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우리 곧 아기가 생겨요라는 아주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던졌으며, 주변 사람들은 베르티아의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를 역시 세실 왕자님이십니다. 전하야말로 진정한 상남자이십니다라고 했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세실은 베르티아에게 제발 똑바로 좀 말해보라고 나도 지금 몹시 혼란스럽다고 말하며 도대체 누가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인지 묻자 소녀는 그제야 분명하게 말하기를 당연히 제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셨다는 뜻입니다라고 했고 그제야 모든 것이 명백해졌지만 베르티아는 이때서야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아니에요. 전하와 저는 아직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라고 외쳤으며 세실은 이때 베르티아가 더 이상 오해를 사지 않게 하려고 즉시 발빠르게 소녀를 끌고 자리를 피했지만 뒤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 살기등등한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으며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들 잘 알고 있겠지라고 경고했고 다른 학생들은 그 눈빛만 보고도 그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차려 재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 후 베르티아가 방금 전 자신을 당황하게 만든 것에 대한 복수로 세실은 짓궂은 장난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여 세실은 바짝 다가가 베르티아 영애라는 호칭 대신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커다란 진전을 알렸고 베르티아는 그 행동에 즉시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으며 6개월 후 세실과 제노는 노체스 저택으로 베르티아를 방문했는데 갓 태어난 남동생 아네스가 세상에 나와 있었지만 베르티아는 어쩐지 그다지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고 세실이 베르티아의 개인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이 파란색 상자와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의 기념품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눈동자와 머리카락 색을 상징하는 색깔들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세실은 그 즉시 가슴이 설레었지만 이때 베르티아가 남동생이 생겨서 게임의 스토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 갑자기 사과를 했고 베르티아가 설명하기를 본래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녀의 남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고 그 대신 코트게인이라는 이름의 입양된 오빠가 생겼어야 했다며 베르티아가 걱정하는 이유는 코트게인이 세실의 측근 후보이자 공략 대상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며 그가 등장하지 않게 되면 세실의 측근 무리가 망가지게 되고 여자 주인공의 연애 경로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베르티아는 자신이 예전에 플레이했던 게임에는 여러 명의 남자 주인공들이 있었고 만약 여자 주인공이 세실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여자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맺어질 수 있는 다른 남자 주인공들이 아주 많다고 폭로했고 베르티아는 만약 시나리오가 강제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면 우주의 법칙이 아기 아네스를 죽이고 노체스 가문이 코트게인을 억지로 입양하도록 만들까봐 두려워했는데 세실은 그녀에게 안심하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으며 세실은 그 후 코트게인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그저 길을 지나가던 참이었는데 내가 아주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핑계를 대며 코트게인을 스카우트했고 세실이 이때 코트게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지자 이 청년이 아주 능숙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 작은 시험은 코트게인이 미래의 국왕을 보좌할 오른팔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세실은 코트게인에게 스파이가 되어 귀족 가문에 침투할 방법을 찾아 세실이 왕국의 깊은 곳에서부터 좀먹고 있는 기생충들을 소탕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요구했고 코트게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세실에게 평생의 충성을 맹세했으며 코트게인을 자신의 오른팔로 삼은 이 방법 덕분에 양쪽 모두의 이득을 챙기게 되어 코트게인은 아기 아네스의 목숨을 보호하는 동시에 코트게인이 아카데미에 입학한다는 기존의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게다가 추가적인 스파이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귀족 가문에 보내지게 되었으며 다시 베르티아의 시점으로 돌아와 베르티아는 역할엠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개념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했는데 이것은 그들 모두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결말로서 여자 주인공이 비록 세실과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그녀가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라 했고 이때 한 가지 비밀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베르티아가 환생한 이 세계에는 단지 평범한 일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법을 지닌 정령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으며 세실은 베르티아 역시 정령을 데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바로 베르티아가 평소에 자주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였고 베르티아가 숲속에서 우연히 발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 강아지가 그녀의 상처를 핥아주었고 그녀는 그때부터 그 강아지에게 쿠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과 정령 사이의 계약을 맺는 방법이기도 한데 정령에게 피와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었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실은 세실의 측근 호위기사인 제노 역시 정령이라는 것이었으며, 이때 제노가 베르티아가 읽을 수 있도록 산더미 같은 책 무더기를 꺼내 놓으며 그녀에게 정령에 대해 공부하라고 당부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제3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고, 이번 화에서는 세실과 베르티아 모두 이미 성장했는데, 제3화의 시작은 성장한 세실 왕자의 모습이며, 장면은 대강당으로 전환되고, 그곳에서 세실 왕세자는 모든 신입생들 앞에서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으며, 단상 아래에서는 베르티아가 다른 귀족 영예들과 함께 앉아 자신의 약혼자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고, 그 후 학생회실에서 엘리트 남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소년들은 이때 베르티아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칭찬하고 있었는데, 몇몇 소년들은 그녀의 에너지에 조금 주눅이 들어 꺼려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 모두 베르티아가 아주 순진하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남자 주인공인 세실만이 베르티아의 진짜 악녀가 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이때 세실은 일행에게 자신이 베르티아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고, 평소 아무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던 세실이 먼저 나서서 약혼녀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에 일행은 놀랐으며, 세실은 웃으며 자신은 그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좋아할 뿐인데, 이 경우에는 바로 베르티아가 그렇다고 말했고, 일행은 그 후 세실을 따라 함께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이 정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분홍색 머리의 한 소녀가 작은 하얀 새가 함부로 날아다닌다고 애정 어린 꾸중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세실은 이 광경을 보고 코트게인에게 저 소녀를 데리고 가라고 지시했고, 세실과 일행은 그 후 마침내 화원에 도착했는데, 베르티아는 세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몹시 당황했으며, 그녀는 남자 주인공이 너무 바빠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세히 보면 이때 베르티아는 더 이상 목에 여우를 두르고 있지 않았고, 그 여우는 이제 하녀로 변장하여 베르티아를 호위하며 따라다니고 있었으며, 이때 조안나라는 이름의 보라색 머리 소녀가 세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조안나는 사실 세실의 먼 사촌 여동생이었고, 그녀는 베르티아가 세실을 기다리느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기색을 보이다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꽤 시무룩해 보이기도 했다고 말하자, 베르티아는 자신이 왕자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들통나서 몹시 당황했고, 그녀는 화제를 바꾸고 싶어서 자신이 친구를 아주 많이 사귀었다고 자랑했지만, 하지만 자신이 현실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탓에 베르티아는 곧바로 자신의 친구들을 수아들이라고 불렀고, 그 말은 아주 악녀처럼 들렸으며, 남자 주인공은 즉시 약혼녀에게 너의 소중한 친구들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고, 조안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곧바로 나서서 설명하기를, 세실 왕자님, 부디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저희는 모두 베르티아 영예를 숭배하는 모임의 회원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는 그녀의 수아들이 맞습니다라고 했고, 세실은 그 말을 듣고 무척이나 놀라며 베르티아를 숭배하는 모임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생각했고, 조안나는 덧붙여 설명하기를, 마치 팬클럽 같은 것입니다. 저희의 활동 취지는 베르티아 영예께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라고 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베르티아는 치유의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사람이고, 베르티아 영예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치유받는 느낌이 듭니다. 상류 사회에는 은밀한 음모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베르티아 영예의 다정함은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서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저희 모두 정말로 안심이 됩니다라고 했고, 베르티아가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때 세실은 베르티아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귀중한 푸른색 장미 화분을 선물했는데, 남자 주인공은 이것이 베르티아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고, 화분이 너무 예쁜 것을 본 베르티아는 무심코 꽃의 색깔이 세실의 눈동자 색과 똑같다고 칭찬해버렸고, 뒤에 있던 사람들도 베르티아의 칭찬을 듣게 되어 베르티아는 몹시 부끄러워했으며, 그 후 베르티아와 세실은 교정을 산책했고, 베르티아는 세실과 여자 주인공의 만남이 어땠는지 물었으며, 남자 주인공은 그제야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는 과연 하얀 새와 장난을 치고 있는 예쁜 소녀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고, 그녀는 기묘하게 높은 목소리로 웃으며 하얀 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녀는 뭔가 수상해 보였기에
나는 코트게인에게 그녀를 선생님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자 베르티아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수상하다고요. 전하,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게임 속의 여자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녀가 바로 전하의 운명의 소녀이옵니다라고 했고 게임의 스토리상 전하께서 그녀를 보자마자 신에게 주려고 했던 꽃다발에서 장미 한 송이를 꺼내 그녀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적인 만남의 이벤트란 말입니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세실은 말하기를 자신은 화분 통째로 선물했기 때문에 한 송이를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었다고 했으며 베르티아는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이벤트가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한탄했고 다시 학생회실로 돌아와 세실은 베르티아를 슬프게 만든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으며 세실과 조안나는 그 후 학생회실에서 따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남자 주인공은 조안나가 짝사랑 상대이자 세실의 남동생인 숀 왕자의 뒤를 밟고 있다는 약점을 잡아 조안나가 협력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베르티아를 질투하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세실에게 건네주었고 세실은 그것을 훑어보다가 여자 주인공인 헤로니아의 이름을 발견했으며 대화의 주제는 여자 주인공으로부터 베르티아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넘어갔고 조안나와 세실 모두 이 결정의 뜻을 같이 했으며 이때 세실은 베르티아와의 약속대로 화원에서 그녀를 만났지만 그러나 화원에 도착했을 때 베르티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분홍색 머리의 여자 주인공이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것만 보였는데 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베르티아가 일부러 한 곳에 숨어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도록 판을 짰다는 것을 재빠르게 눈치챘고 그러나 베르티아가 송충이에게 놀라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치다 세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그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이때 여자 주인공이 잠에서 깨어나 귀엽고 연약한 척을 했고 베르티아는 세실을 재촉하여 여자 주인공에게 다가가 말을 걸게 하려고 했지만 세실은 거절하고 베르티아에게 새콤달콤한 말린 과일 케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권했으며 여자 주인공은 분해서 어쩔 줄 모르며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지만 세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베르티아를 이끌고 다과실로 향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티아는 여전히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는 일부러 세실에게 교실에 가서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세실은 그것이 자신과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하려는 베르티아의 속셈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세실은 베르티아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보기 위해 그대로 따라주었는데 알고 보니 베르티아는 일부러 세실과 여자 주인공을 한 방에 둔 다음 문을 잠가 두 사람을 가둬버린 것이었고 여자 주인공은 착각에 빠져 일부러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하려 했고 그녀는 남자 주인공이 선물해준 장미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지만 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꽃을 선물한 적이 없었기에 그는 즉각 부인했고 그 후 여자 주인공에게 아무런 흥미가 없었던 세실은 곧바로 창문을 뛰어넘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고 베르티아는 몹시 당황하며 세실에게 갇혀있던 이벤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으며 세실은 계급 규정을 덧붙이며 모든 일을 태연하게 들려주었고 귀족 사회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며 행정적인 필요를 제외하고는 지위가 낮은 사람은 절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소개를 받지 않는 한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 이 규정에 따르면 헤로니아 영예와 나는 여전히 그저 낯선 타인일 뿐이다. 비록 그녀는 예절을 제대로 지킬 의향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말이다라고 했고 베르티아는 기껏 힘들게 둘이 갇히게 되는 만남의 장면을 만들어 놓았는데 세실이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며 울상을 짓고 불평을 늘어놓았으며 세실은 돌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흑막처럼 웃으며 베르티아에게 이 모든 일이 그녀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압박했고 세실이 설명하기를 자신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공주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고 자신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사랑스러운 공주님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이 경우 그 공주님은 베르티아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을 베르티아 이외의 그 어떤 사람과도 단둘이 맺어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직후 남자 주인공 역시 베르티아가 자꾸만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떠밀 때마다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깨달았고
이는 남자 주인공의 감정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베르티아를 향한 세실의 사랑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불분명해서 그는 아직도 그것이 대체 무슨 감정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으며, 이 악녀와 왕자의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다 함께 제4화를 기다려봅시다. 제4화. 이번 화에서는 이 애니메이션 속 커플들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죠. 시작은 귀족 중 한 명인 찰리가 자신의 형이 약혼녀를 내버려 둔 채 다른 소녀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찰리는 형에게 충고할 수 없어서 그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 형의 약혼녀인 앤이 있었고, 찰리는 앤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를 좋아했었으며, 장면은 현재로 전환되어 베르티아는 세실을 여자 주인공과 커플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었고, 세실과 베르티아는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베르티아는 중매쟁이가 되어 남자 주인공들을 다른 사람들과 맺어주려는 계획을 신나게 털어놓았으며, 이것은 여자 주인공이 여러 남자를 거느리는 역할임을 만들어서 시나리오에 오류가 생길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베르티아는 모든 조연 남성들을 다른 영예들과 맺어주려고 했으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여자 주인공에게 추파를 던질 수 없게 되고, 세실은 확실하게 여자 주인공과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때 베르티아가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는 훌쩍 자란 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앤 역시 베르티아의 열성 팬클럽 회원이었으며, 베르티아가 그녀에게 말을 걸자 앤은 그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베르티아는 자신의 커플 맺어주기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며 첫 번째 목표로 근육질 소년인 발드와 그의 약혼녀인 초록색 머리의 신시아를 선택했는데, 이때 신시아는 바지를 입고 씩씩하게 승마 실력을 뽐내며 베르티아를 감탄하게 만들었고, 베르티아는 그 모습을 보고 대본이 어긋났다며 머리를 감싸 쥐고 당황했는데, 왜냐하면 게임 속에서 신시아는 승마를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소녀였고, 몇 년 전에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지만, 하지만 신시아는 말하기를, 저는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몹쓸 병에 걸린 적이 없다고 했고, 이때 세실이 베르티아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를, 전염병은 이미 예전에 신속하게 진압되었잖아라고 했으며, 베르티아는 그제야 남자 주인공인 세실이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전에 직접 막아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이때 그들 일행은 함께 승마 경주를 하게 되는데, 발드와 신시아는 즐겁게 말을 탔으며, 반면에 베르티아는 말을 탈 줄 몰라서 세실이 그녀를 태워주었고, 남자 주인공과 베르티아의 무모한 승마 경험은 베르티아를 기겁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드와 신시아는 그 승마 데이트 이후 서로에게 점차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때 안에서는 찰리와 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찰리는 어릴 적부터 앤을 좋아해서 항상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반면 앤은 그전에 찰리의 형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지 늘 슬퍼하고 시무룩해 있었는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서 게임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던 베르티아가 다가가서 찰리에게 왜 앤에게 마음을 고백하지 않느냐고 꾸짖었고, 이때 찰리는 남자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는데, 찰스는 학생회실에서 세실에게 자신이 자기도 없는 차남이라는 사실에 대한 열등감을 씁쓸하게 고백하며, 자신이 앤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 자기를 물려받을 형과 함께 앤이 좋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감히 경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세실은 그 말을 듣고 찰스를 격려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세실 왕세자의 최측근 보좌관이 된다면 공장 못지않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으며, 찰스는 온 용기를 쥐어짜내어 한쪽 무릎을 꿇고 앤에게 청혼하며 말하기를, 앤 영예,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청혼하기에 손색이 없는 훌륭한 남자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 곁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고, 앤은 눈물을 글썽이며 승낙했으며 분위기는 로맨스로 가득 차올랐고, 이렇게 또 한 번 베르티아의 짝지어주기 계획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후 밖에서 베르티 아는 숀과 마주쳤는데, 그 소녀는 친구에게서 새로운 빵을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숀은 그곳에 조안나가 나타난 것을 보자마자 도망쳐 버렸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리카라는 이름의 영예가 귀족인 넬트에게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안색이 아주 창백해 보인다고 말하며 과자를 먹으라고 재촉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넬트는 실리카를 무척이나 차갑게 대했으며, 이때 베르티아는 조안나가 숀의 환심을 살 수 있도록 실리카에게 과자 굽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찾아왔고, 베르티아, 조안나와 함께 베이킹을 하는 동안 실리카는 넬트가 항상 자신을 피하기만 한다고 불평했는데, 넬트와 실리카는 원래 어릴 적에는 함께 장난치며 놀던 사이였지만, 크고 나서는 넬트가 실리카만 보면 요리조리 숨고 피하기 일쑤였으며, 잠시 후 실리카와 베르티아 그리고 조안나는 과자를 다 구워냈지만, 실리카의 과자는 새까만 숫덩이처럼 타버렸고, 모두들 실리카가 요리는 잘하면서 과자 굽는 것은 형편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제노가 조안나의 과자 바구니를 세실에게 가져가자 남자 주인공이 그것을 맛보고는 조안나 역시 과자 굽는 일에는 정말 소질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조안나는 숀에게 과자 바구니를 가져다 주었는데, 과연 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과자의 맛이 아니라 숀을 위해 직접 과자를 구우려고 노력한 조안나의 정성이었으며, 숀은 조안나에게 서서히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시 학생회실로 돌아가서 실리카는 기쁜 마음으로 넬트에게 과자를 선물하려고 방에 들어갔지만, 넬트는 피곤하고 짜증이 난 상태라 실리카에게 왜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하냐며 호통을 쳤고, 어차피 내가 나한테 대체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그저 같이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에 참견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 정말 귀찮아 죽겠다고 말했으며, 실리카는 그 말을 듣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진 말들을 듣고 있던 베르티아는 성난 기세로 달려들어 실리카의 마음도 몰라주는 넬트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넬트님, 이제 그만하시죠. 어째서 실리카 영예의 상냥함과 사랑을 보지 못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어질러 놓은 간식 부스러기들을 항상 치워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 쿠키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요? 당신의 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손수건을 건네준 사람은 누구였죠? 이런 헌신이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라고 했고, 넬트는 어안이 벙벙해지며 자신이 실리카를 단단히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하지만 실리카는 그 가슴 아픈 말들을 듣고 이미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린 뒤였으며, 넬트는 넋을 잃은 채 방에 홀로 남아 베르티아가 한 말들을 곱씹어 보았고, 며칠 후 넬트는 실리카의 보살핌이 없어서 생기를 잃고 멍하니 소파에 쓰러져 있었으며, 그는 실리카가 끓여주던 차가 간절히 마시고 싶어졌고 그녀가 사무치게 그립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실리카가 자신을 챙겨주지 않게 된 것이 넬트를 번쩍 정신 차리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너무나도 무심했다는 사실을 자각했으며, 세실의 힌트를 얻어 그는 실리카를 찾아가 사과하며 자신의 무심했던 잘못을 인정했고, 넬트는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고, 그는 실리카에게 영원히 계속 자신의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했으며, 실리카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고, 결국 두 사람은 화해했으며, 세실과 베르티아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베르티아는 자신의 중매 계획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며 즐겁고 자만심에 찬 표정을 지었지만, 세실은 그녀가 어제처럼 또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을 지적했는데, 하지만 베르티아의 그 충동적인 행동은 오히려 캐릭터 커플들이 서로 다가가 성공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그러나 남자 주인공과 베르티아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여자 주인공이 멀리서 서서 엄청난 질투심을 불태우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제4화가 끝이 납니다. 제5화, 여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베르티아를 해치려 하고, 베르티아와 세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데, 제5화의 시작은 두 여성이 달콤한 케이크와 여행지 사진이 있는 잡지를 넘겨보고 있었고, 그 잡지는 베르티아가 직접 쓴 것으로 두 소녀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지만, 하지만 이때 여자 주인공인 헤로니아가 우울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나타나 그 두 여성에게 말하기를, 베르티아가 그녀의 사랑스러움과 인기를 질투해서 자신을 자주 괴롭힌다고 했으며, 세실의 시점으로 장면이 전환되어 남자 주인공은 학생회실에 앉아 있었고, 그는 조안나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 무렵 남작의 딸인 헤로니아가 베르티아를 향해 더욱 심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거짓된 비난을 일삼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으며, 이때 코트게인이 나타나 그가 전하께 한 가지 의논드릴 일이 있다고 말했고,
코트게인은 자신이 베르티아 영예에게 친애하는 코르 오라버니라고 부르도록 허락해도 되는지 물었으며 세실은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안 돼,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고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요즘 들어 거의 매일같이 베르티아가 코트게인에게 매달리며 자신이 코트게인을 친애하는 코르 오라버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남자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해하며 질투심을 드러냈으며 이때 다른 소년들이 방으로 들어왔고 남자 주인공은 다른 왕자들은 모두 귀걸이를 선물 받았는데 오직 자신만 선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챘으며 바로 그 순간 질투라는 감정이 가장 강력하게 폭발하여 남자 주인공은 상황을 분명히 따지기 위해 베르티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세실과 베르티아는 다과회를 즐기고 있었고 남자 주인공이 그 이유를 묻자 베르티아는 순진무구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코트게인에게 매달린 이유를 설명했는데 게임 속과는 다르게 저는 그분의 수양 여동생이 아니며 그저 먼 친척일 뿐이기에 그래서 제가 그분의 친한 여동생이라는 자리를 확실히 해두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리고 전생에 저는 형제자매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늘 오빠가 있었으면 하는 약간의 갈망이 있었다고 했고 세실은 그 이유를 듣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는 곧바로 말하기를 내가 오빠를 그토록 원한다면 나를 친애하는 세실 오라버니라고 불러도 좋다고 했고 베르티아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더니 곧바로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왜냐하면 세실 왕자님은 세실 왕자님이고 또 저희 약혼자이시지 저희 오빠가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세실의 질투심은 그가 베르티아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게 만들었고 세실은 베르티아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친근한 호칭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며 그럼 나를 대신 실이라고 부르도록 해라. 내가 코트게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으니 그래서 대신 이 제안을 하는 것이니 한번 말해보아라고 했으며 베르티아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결국 항복하고 더듬거리며 세실의 애칭을 불렀고 이때 세실은 계속해서 다른 왕자들은 받았지만 자신은 받지 못한 선물, 즉 베르티아가 직접 만든 귀걸이에 대해 언급했고 이때 세실이 먼저 다가가 베르티아의 목걸이를 끌어당겼는데 그 귀걸이 장식 안에는 보석이 들어 있었으며 세실은 그것을 집어들고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 디자인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보석들은 세실과 베르티아의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 색에 맞춘 것이었고 그리고 붉은색 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운명의 붉은 실이었으며 남자 주인공은 그것을 보자 기어이 귀걸이를 착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베르티아에게도 끼워주며 세실과 베르티아 사이의 커플 귀걸이로 만들었고 그 후 곧바로 제노에게 그 한 쌍의 귀걸이에 마법을 걸라고 지시하여 아무도 그것을 파괴하거나 떼어낼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때 국왕으로부터 세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세실이 이웃 국가로 외교 임무를 수행하러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남자 주인공은 임무를 수월하게 완수했지만 남자 주인공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고향에 있는 베르티아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뿐이었으며 편지에서 베르티아는 자신이 아주 잘 지내고 있으며 일상이 무척 평온하다고 말했지만 베르티아의 즐거운 편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정보원이 남자 주인공에게 보낸 편지 속의 진실은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있었는데 세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베르티아의 입지는 더욱 악화되었고 여자 주인공인 헤로니아가 일련의 우스꽝스러운 짓들을 통해 베르티아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으며 괴롭힘은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고 아카데미에서는 헤로니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무리와 베르티아 영예를 호위하는 무리가 충돌하고 있었으며 남자 주인공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걱정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고 그는 어째서 베르티아가 자신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으며 돌아오자마자 세실은 베르티아를 직접 찾아가 캐물었고 세실과 베르티아는 다과실에 앉아 있었는데 베르티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만 세실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신문하며 내가 보고를 받았다. 여기서 꽤나 곤초를 겪은 모양이던데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었고 베르티아는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부인하며 전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악역 영예이기에
이는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했으며, 헤로니아 영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고, 세실은 그 후 여자 주인공에게 괴롭힘 당하는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그러나 베르티아가 말하기를 세실 전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제 남자 주인공이신 전하께서는 여자 주인공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해 주려 노력하셔야 합니다라고 했고, 세실은 그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며 제발 그만 좀 할 수 없겠느냐. 내가 몇 번이고 원하는 만큼 말해주마. 너는 나의 약혼녀이다. 내 마음속에서 너는 내가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베르티아는 지금 저는 그저 전하의 약혼녀일 뿐입니다. 세실 전하, 전하께서는 전하의 미래 진짜 약혼녀를 챙기셔야 하옵니다라고 했으며, 저는 강인한 여성입니다. 저는 전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실 전하라고 말했고, 베르티아의 너무나도 매몰찬 마지막 한마디는 남자 주인공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베르티아와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 하며, 그럼 내 뜻대로 하거라라고 말했고, 베르티아는 예전 게임의 시나리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세실과 여자 주인공을 다시 한 쌍으로 밀어붙이고 싶어 했고, 그녀는 오직 베르티아만을 향한 세실의 진심 어린 감정을 눈치채지 못했으며, 그 오해 이후 남자 주인공은 더 이상 베르티아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는 자신이 먼저 베르티아와 마주치지 않도록 피하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이때 창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는데, 베르티아 호위 무리와 헤로니아 호위 무리 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발생한 것이었고, 헤로니아가 일부러 시험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는 베르티아가 고의로 지원서를 숨겼다고 베르티아에게 누명을 씌웠지만,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베르티아를 보호하려는 학생 무리가 여전히 훨씬 더 많았고, 헤로니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옆에 있던 두 소년의 위로를 받았으며, 창문 너머에 서 있던 남자 주인공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헤로니아가 조종 마법을 사용하여 남학생들을 자신의 뜻대로 홀렸다는 것을 쉽게 눈치챘고, 이때 베르티아가 나타나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언하며 자신을 따르고 보호해준 사람들을 감쌌으며, 베르티아는 모든 악의를 스스로 떠안으며 헤로니아를 먹잇감이라고 칭하고 베르티아 자신은 악당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악당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베르티아의 그러한 행동은 학생 무리가 그녀를 더욱 열렬히 존경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베르티아가 반대로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했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베르티아의 이미지는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으며, 헤로니아는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어 그저 화를 내며 가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날 오후 남자 주인공이 한 방을 지나가다가 헤로니아가 칼을 사용하여 베르티아의 의자를 찌르며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남자 주인공은 한참을 관찰한 후 헤로니아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그녀에게 위협적인 말을 내뱉기를, 만약 내가 그 얄팍한 장난질을 너무 도가 지나치게 한다면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헤로니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쳐 버렸으며, 세실은 베르티아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헤로니아의 도를 넘는 행동을 보자 남자 주인공은 참지 못하고 위협의 말을 내뱉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세실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어기게 되었으며, 남자 주인공은 그 후 한숨을 내쉬며 제노에게 헤로니아가 부숴버린 베르티아의 의자를 새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제5화의 끝 무렵 세실의 남동생인 찰리가 찾아와 간곡히 요청하며 남자 주인공에게 부디 개입해달라고 말했고, 베르티아 영예를 겨냥한 헤로니아의 공격들은 찰리뿐만 아니라 조안나 영예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했으며, 남자 주인공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점차 깨닫게 되었는데, 비록 겉으로는 그가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베르티아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 코트게인이 무척이나 당황하며 뛰어들어와서 베르티아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비보를 알리며 제5화가 끝이 나는데, 과연 제6화에서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다 함께 기다려봅시다. 제6화 베르티아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소식이 남자 주인공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후
세실은 곧바로 여자 주인공 역할을 하던 베르티아가 있는 곳으로 재빠르게 찾아갔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 그녀가 다치게 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상황을 물어보았으며, 베르티아는 파닐이라는 이름의 남학생을 도와주러 갔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백작의 아들인 파닐 로드. 그는 베르티아 영의 팬클럽의 회원이지만 세실은 아직 그를 100% 신뢰할 수 없었기에 남자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만 했고, 베르티아는 그 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녀가 서류초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중 한 여학생에게 등 뒤를 밀려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으며,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베르티아의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리자 여전히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고개를 숙여 두려움을 감추려고 했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세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베르티아가 넘어졌을 때 다행히도 쿠로가 재빠르게 보호막을 쳐서 베르티아를 지켜주었으며, 베르티아가 애써 세실을 안심시키려 했음에도 무척이나 똑똑한 왕자는 그녀의 두려움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세실은 진지한 눈빛으로 베르티아를 바라보며 상세한 상황을 캐물었고, 범인,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학생의 얼굴을 보았느냐고 묻자, 베르티아는 푹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잠시 후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베르티아는 자신을 민 사람의 외모와 머리카락이 여자 주인공인 헤로니아와 아주 비슷했다고 털어놓았으며, 베르티아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애써 보여주려 하며 두 손을 꽉 쥐고는 사건을 게임의 시나리오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했고, 자신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게임 시나리오상 당연한 일이라며 세실이 걱정할 만큼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세실은 이제 게임이나 게임 시나리오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분노하여 직접 개입하기로 결심했으며, 장면은 학생회로 전환되어 세실은 베르티아를 뒤에서 몰래 해친 흑막을 폭로하기 위해 학생회와 베르티아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소집했고, 처음에는 모두들 헤로니아가 직접 이 일을 꾸몄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남자 주인공은 범인의 목적이 베르티아를 끌어내리고 헤로니아로 위장하여 누명을 씌우는 것이지, 헤로니아 본인이 직접 한 일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분석했으며, 남자 주인공은 사실 범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범인은 바로 자작의 딸인 일린 실버츠였지만, 그녀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계획이 필요했고, 일주일 후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져나가자 화가 난 헤로니아가 베르티아를 찾아오게 만들었으며, 세실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헤로니아의 분노 그 자체를 이용하여 군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를 일린의 민낯을 폭로할 계획의 완벽한 발판으로 삼았으며, 여자 주인공이 베르티아를 비난할 때 세실과 학생회 일동이 다가가 개입했고, 세실이 나타난 것을 보자 헤로니아는 세실에게 매혹 마법을 사용하려 애썼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그 후 세실은 베르티아를 감싸며 그녀는 그 어떤 소문도 퍼뜨리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배후에 있는 악당이 조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으며, 세실은 뒤쪽 계단으로 올라가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발언을 했고, 주변의 모든 학생들은 곧바로 뒤돌아보았으며, 세실은 이때 자신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범인을 폭로하겠다고 말했고, 일린 영예는 이때 세실이 자신이 모든 일을 벌인 장본인임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고, 세실이 다가가 그녀의 죄를 추궁했지만, 그럼에도 일린은 세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여전히 죄를 부인했고, 하지만 이때 조안나가 말하기를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녀를 몰래 미행했다고 했으며, 조안나가 덧붙이기를 일린 영예를 미행하는 동안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녀가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후 헤로니아 영예가 밖으로 나왔고 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으며, 그런 일이 아주 여러 번이나 발생했다고 했고, 저희는 당신과 자리를 바꾼 사람이 베르티아 영예의 물건을 뒤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린 영예는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며 계속해서 부인했고, 세실은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넬트를 불러내어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했으며, 넬트는 2개의 용액병을 들어 올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화학 반응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것들은 제가 이끼와 의료용 약초에서 추출한 용액들로 각각 마슬릿과 알칼리에입니다. 이 마슬릿 용액은 무색이고 투명하며 냄새도 없지만 그러나 이 알칼리의 용액과 섞이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되어 용액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라고 했고 그들은 베르티아의 사물함. 바닥에 투명한 용액을 뿌려두었기에 침입한 사람은 무조건 그것을 밟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헤로니아와 일린의 신발을 확인하여 파란색 반응이 일어나는 신발의 주인이 바로 범인일 것이므로 그들은 즉시 두 사람의 신발에 용액을 부었고 그 즉시 일린의 신발 밑창이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으며 일린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자 패닉 상태에 빠져 오히려 학생회가 헤로니아를 감싸고 돈다며 소리를 지르며 적반하장으로 고발했고 세실의 두 눈이 어둡게 가라앉으며 끔찍한 살기를 내뿜어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으며 일린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덜미를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들이 일린의 손에 있던 가방 안에서 헤로니아의 것과 똑같은 분홍색 가발을 꺼내어 들면서 마침내 모든 진실이 공식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고 세실이 베르티아에게 다가가 함께 가자고 청했지만 헤로니아가 달려들어 남자 주인공의 소매를 붙잡았고 헤로니아는 자신이 여자 주인공이라는 망상에 빠져 세실에게 위로를 요구했으며 그 후 남자 주인공의 눈앞에서 곧바로 베르티아를 향해 고개를 돌려 욕설을 퍼부었고 헤로니아는 자신이 운명의 여신이며 이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단언했으며 베르티아는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며 자신이 게임의 시나리오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녀는 즉시 사과를 했지만 지나친 압박감 때문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고 다행히 남자 주인공이 제때 베르티아를 부축했으며 베르티아는 신속하게 학교의 양호실로 옮겨졌고 세실은 침대 곁에서 깊이 잠든 베르티아를 지켜보며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후회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베르티아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어리둥절해하다가 이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당황해했고 이때 침대 커튼이 걷히며 학생회 멤버들과 영예 모임의 모든 회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고 그들은 앞다투어 안부를 묻고 선물을 건네며 베르티아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랐으며 베르티아는 굳어버린 채 자신과 같은 악역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고 아마도 베르티아의 진실된 다정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녀를 진정한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았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바보 같은 모습은 모든 긴장감을 부드럽게 녹여주어 세실이 그녀에게 더욱 푹 빠지게 만들었으며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문화재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고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있는 동안 조안나와 세실은 여느 때처럼 계속해서 비밀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고 조안나가 말하기를 계단에서의 사건은 살인 미수 사건으로 처리되어 사법기관이 개입했다고 했으며 일린 영예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고 조안나는 그 후 안도감을 표하며 몰라보게 달라진 세실을 바라보았는데 완벽하지만 지루하고 감정이 메말랐던 왕자에서 이제 세실은 사랑할 줄 알게 되었고 더욱 인간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었으며 특히 베르티아처럼 마음씨 착한 소녀의 감정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후 남자 주인공과 베르티아가 만남을 가졌는데 베르티아는 다과상에 있는 세실을 만나기 위해 허둥지둥 달려왔고 그녀는 세실을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아주 정중하게 사과했으며 남자 주인공은 그 일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다정하게 미소를 짓고는 아주 예의 바르게 베르티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베르티아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후 두 사람은 즐겁게 케이크를 나눠 먹었으며 베르티아가 케이크를 베어 물다 입가에 크림을 묻히자 세실이 다정하게 손을 뻗어 그것을 닦아주었고 그 광경은 즉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아내리게 만들었으며 그 후 축제 행사도 열리게 되어 베르티아가 가장 인기 있는 커플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호명했는데 3위와 2위는 베르티아와 세실이 아니었지만 특별상의 주인공으로 그녀와 세실의 이름이 호명되자 베르티아는 즉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을 동그랗게 떴고 세실은 이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대 위로 올라가
관객들의 환호성 속에서 베르티아를 번쩍 안아 올렸으며 세실이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자 베르티아는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기절해버렸고 두 사람은 그 후 강당을 빠져나와 발코니에 앉아 불꽃놀이를 감상했는데 베르티아는 원망 섞인 말투로 서럽게 흐느껴 울며 내년이 되어 게임의 스토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자신이 그를 여자 주인공에게 양보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베르티아는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 자신이 그의 곁을 떠나야만 할 때 아름다운 추억들이 오히려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세실은 군중 앞에서 의도적으로 친밀하게 행동한 것은 베르티아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확고히 하고 온갖 억측들을 잠재우며 그녀의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했고 세실은 게임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어떤 결말로 몰아넣든 간에 두 사람의 행복을 지켜내겠다고 굳게 결심하며 제6화가 끝이 납니다. 제7화 베르티아와 세실의 일상이 계속되고 최근 들어 세실과 베르티아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베르티아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아주 어설프고 노골적으로 그를 피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 시기에 세실은 이미 3학년이 되었고 티아는 중등부에 입학했으며 세실은 베르티아가 자신을 멀리하는 원인이 헤로니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예전처럼 묵묵히 기다리는 대신 베르티아의 회피는 세실의 소유욕과 주도적인 본성을 자극했으며 그는 도망치는 자신의 약혼녀를 사냥하러 가기로 결심했고 이때 하녀와 함께 산책을 하던 베르티아는 멀리서 세실이 나타나자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베르티아의 도망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어설펐기에 남자 주인공에게 번번이 쉽게 따라잡혔고 세실은 그녀를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부드럽게 몰아넣었으며 벽 모퉁이에서 세실은 베르티아를 자신의 두 팔 사이로 몰아넣었고 베르티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당황했으며 당황한 베르티아의 표정을 보고 세실은 그녀를 장난감으로 여긴다고 말하며 베르티아를 놀렸고 그녀가 인형처럼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녀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베르티아는 애써 강한 척했지만 다시 얼굴을 붉혔고 예리한 사고력을 가진 세실은 베르티아가 비록 도망치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아주 좋아하고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때 베르티아는 원작 게임의 시나리오에 강박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녀는 세상이 스스로 조정되어 자신을 악역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되돌려 놓고 있으며 내년에는 파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세실은 예전부터 베르티아에게 전생과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말하는 원작 시나리오라는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베르티아가 겁에 질려 세실을 멀리한 이유는 어떤 음모나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체중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원작 게임에서 악역 영예인 베르티아는 비만이었기에 살이 찌고 있는 탓에 베르티아는 스토리가 비참한 결말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살찌우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아주 똑똑한 세실조차도 이 순진무구한 논리 앞에서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고 남자 주인공은 약혼녀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애써 웃음을 지었으며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를 티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이 찌는 원인은 아마도 내 드레스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물건 때문인 것 같다고 했고 베르티아가 주머니에서 과자 봉투를 꺼냈는데 알고 보니 베르티아는 문화재 이후 너무나 많은 그부들에게 사랑을 받아 쓸 수 없이 많은 과자와 사탕을 선물 받았던 것이었고 선량한 본성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대신 그 모든 과자와 사탕을 전부 먹어 치웠으며 그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정성이니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체중이 늘어났던 것이며 이때 베르티아는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는데 그녀가 최근 들어 세실을 피한 이유는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진심으로 세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시나리오는 그녀와 같은 악역이 왕세자에게 매달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그녀는 만약 그의 곁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깊어진 감정 때문에 그가 여자 주인공에게 가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던 것이며 그러나 남자 주인공은 신속하게 베르티아의 두려움을 달래주었고
그는 원작 시나리오에 따라 비록 그녀를 약혼녀의 자리에서 폐위시켜야 하는 결말을 만들어야 한다 할지라도 세실은 그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다정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 약속 덕분에 베르티아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의 곁에 머물기로 동의했고 다시 학생회로 돌아와서 세실과 다른 학생들은 헤로니아에 대한 단서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으며 여자 주인공 헤로니아는 베르티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문하며 노체스 가문의 범죄 사실을 수집하고 있었고 남은 모든 남학생들은 그녀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사적인 연애사를 방해했기에 헤로니아를 극도로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있었으며 그들은 헤로니아를 상대하기 위해 세실과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고 세실의 계획은 헤로니아가 자신의 계획에 스스로 당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헤로니아가 착각에 빠져 노체스 가문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직접 찾아다니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녀는 졸업식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었고 왜냐하면 사실 베르티아 부녀는 무척이나 결백했기 때문이며 이때 세실의 직감은 베르티아가 항상 헤로니아에게 부여하는 여자 주인공이나 운명의 소녀라는 문구가 틀림없이 어떤 왕실의 전설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그는 베르티아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인 국왕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으며 처음으로 세실의 부왕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세실의 아버지는 무척 젊어 보였지만 세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국왕은 왕자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운명의 소녀에 대한 그 어떠한 확실한 전설도 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이 말을 듣고 남자 주인공은 약간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며 그는 베르티아의 시나리오가 이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며 세실은 부왕에게 자신은 오직 베르티아만을 선택하겠다고 확언했고 국왕은 예전부터 항상 감정이 메말랐던 세실이 지금은 한 소녀를 자신을 늘 즐겁게 해주는 한 소녀를 위해 그토록 단호하게 지키려 한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으며 국왕으로부터 운명의 여자 주인공에 대한 소문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 남자 주인공은 무척이나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의 불안감이 해소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베르티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불안감은 남자 주인공이 처음으로 겪어보는 무척이나 낯선 감정이었고 그 후 밖에서 남자 주인공과 베르티아는 함께 다과회를 가졌고 두 사람은 다가올 졸업식에 대해 의논했는데 졸업식은 무척 중요한 행사였으며 베르티아의 말에 따르면 그곳이 바로 파혼 이벤트가 벌어지는 장소였고 세실은 베르티아가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녀에게 드레스를 선물하고 싶어 했지만 베르티아는 또다시 그를 여자 주인공 헤로니아에게 밀어붙이려 했었고 그녀는 여전히 기어코 시나리오를 따르려 했으며 베르티아의 이러한 고집은 세실을 짜증나게 하고 평정심을 잃게 만들었고 남자 주인공이 베르티아에게 졸업식 날 입을 드레스로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묻자 베르티아는 자신은 노란색을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맑은 밤하늘처럼 부드러운 푸른색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세실의 머리카락과 눈동자 색깔이었지만 하지만 그것이 바로 베르티아가 그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였고 그녀는 모든 것이 게임 시나리오를 따르기를 원했으며 시나리오상 졸업식 날은 세실이 반드시 베르티아를 버려야만 하는 날이기에 그녀는 그 색깔들과 함께 그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온전히 간직하고 싶었고 이별하는 날의 슬픈 기억으로 그것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베르티아는 자신의 아버지인 후작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스토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세실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헤로니아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기록한 일기장을 직접 작성하여 세실에게 제출했으며 세실이 그 책을 읽을 때 베르티아는 자신이 헤로니아를 괴롭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세실이 읽어보니 베르티아의 행동은 완전히 선한 것이었고 오직 헤로니아만이 무례하게 행동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이때 세실은 베르티아가 허황된 시나리오 하나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짓밟고 자신을 억지로 여자 주인공에게 밀어붙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는 그녀에게 나의 행복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그녀가 그 행복은 바로 저예요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베르티아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를 헤로니아에게 떠밀었고
세실은 자신이 그 운명을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선언했으며, 세실은 자신이 아무리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베르티아를 향한 강렬한 감정이 자신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이 무의미한 말다툼을 멈추기로 결심했으며, 베르티아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첫 약속을 상기시키며, 베르티아는 스스로를 악역이라고 인정했고, 그녀는 이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하여 그 결과를 지켜봐야만 한다고 했으며, 그 대가로 그는 행복해지겠다고 약속했고, 단 그녀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며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으며, 며칠 후 졸업 무도회의 밤이 열렸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으며, 베르티아는 세실의 머리카락 및 눈동자 색과 같은 드레스를 입음으로써 세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러나 세실은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게임 시나리오의 미래를 자신이 박살 내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고, 제7화가 끝나며 제8화는 세실이 우리와 베르티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결정들을 내리는 에피소드가 될 테니 다 함께 제8화를 기대해봅시다. 제8화 공식적인 결말이 마침내 드러나는데, 화려한 강당 안에서 진행자가 국왕 폐하께 연설을 청하고, 국왕과 왕비는 높은 단상에 앉아 인자한 미소로 학생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졸업식은 왕국의 국왕과 왕비가 모두 참석할 정도로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어서 세실 왕세자가 졸업생 대표 자격으로 연단에 오르고, 남자 주인공은 늠름하게 선서하기를, 오늘 저희 졸업생들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왕국의 이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것이며, 저는 왕세자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높은 발코니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부모님이 남자 주인공의 다음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지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으며, 더글라스 역시 자신의 딸을 무척 걱정하고 있는데, 그녀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마음은 아주 여리기 때문에 틀림없이 세실의 계획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영광스러운 단상 위에서는 학생회장 직책을 인계하는 의식이 거행되고, 세실 왕세자는 코트게인과 마주 서 있으며, 두 사람은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의식을 치르고, 세실은 코트게인을 껴안으며 그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이는데, 세실이 코트게인에게 모든 계획이 다 처리되었는지 묻자, 코트게인은 그저 짧게 모든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고, 의식이 끝난 후 세실은 연단 앞으로 걸어나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는 베르티아를 내려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 베르티아는 여전히 남자 주인공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그녀는 자신이 오늘 원작 시나리오처럼 세실에게 순식간에 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세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다가올 일을 맞이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연단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바닥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데, 세실은 당황한 베르티아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이때 베르티아는 두 눈에 결연한 불꽃을 이글거리며 세실과 마주 서 있고, 남주인공의 잔인한 이별 통보를 계획대로 기다릴 준비를 마친 채 그녀는 마치 진정한 악역처럼 연기하기 시작하며, 남자 주인공도 그것을 보고 장단에 맞춰 연기하기를, 베르티아, 그대는 아주 끔찍한 중죄를 저질렀다라고 했고, 베르티아는 이별의 판결을 듣기 위해 기다리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세실이 곧바로 다정한 표정으로 바꾸더니 한쪽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기 때문이고, 그는 주머니에서 파란색 상자 하나를 꺼내는데 그 안에는 반짝이는 웨딩 반지가 들어있으며, 그대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 나보다 2년이나 늦게 태어난 죄이다. 그로 인해 나는 그대가 졸업할 때까지 무려 2년이나 더 기다려야만 한다. 나는 그대와 떨어져 살아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대가 졸업할 때 나의 아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그 약속의 증표이다라고 말했고, 베르티아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며 이런 전개가 펼쳐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폐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때 남자 주인공의 청혼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헤로니아가 손을 들어 청혼을 반대하며 그녀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기를, 전하, 저 여자가 전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사회적 계급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저를 포함하여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바로 어제도 저 여자는 저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남자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즉시 허점을 알아채며 어제라고 했는가? 어제 저녁에 저 아이는 나와 함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내가 직접 기숙사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베르티아는 밤새 그곳에서 쉬었고 경비병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반박했고 헤로니아는 몸을 떨면서도 비난의 말을 거두려 하지 않으며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치맛자락 안으로 손을 넣어 갈색 서류 뭉치를 꺼내어 세실에게 내밀지만 세실은 지루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그 서류가 그다지 우아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지기를 거부했고 눈치 빠른 보좌관 제노가 앞으로 나서서 왕세자를 대신해 그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그 안에서 서류를 꺼내어 세실이 그것을 받아들고 훑어보는데 헤로니아는 자신이 노체스 가문의 범죄 증거를 제출했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 몰래 미소를 짓고 베르티아의 안색은 아버지의 범죄 증거를 보자 창백해지며 당황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억지로 견뎌내며 비록 이것이 원작 스토리에 맞게 아버지가 악역이 되기를 바랐던 자신의 소원이긴 했어도 막상 이 소식을 듣자 베르티아 역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아래에 있던 헤로니아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노체스 후작을 비난하며 노체스 후작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남자 주인공 또한 범죄자 노체스의 딸인 베르티아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남자 주인공이 이미 완전히 알고 있던 것이었기에 세실이 말하기를 이 서류는 꽤나 훌륭한 조사를 보여주고 있고 나는 이것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들에 대한 아주 훌륭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노체스의 범죄 증거가 아니라 다른 세 사람 즉 콘사브티의 자작, 콘모르노 백작, 사질 남작의 범죄 증거이며 바로 코트게인 역시 노체스 가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노체스와 함께 조정 내 범죄자들의 비밀을 폭로한 것이며 이는 곧 노체스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공을 세웠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변명할 논리가 없어지자 헤로니아는 진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그녀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분노에 차 소리치며 스스로를 운명의 여신이라 칭하고 헤로니아는 광기 어리고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며 내가 여자 주인공인데 대체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냐? 저 여자는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결국 저 여자는 한낱 악역에 불과하니까 이 무정한 왕세자 녀석아라고 외치고 헤로니아는 이때 자신과 남자 주인공이 만났던 사건들을 늘어놓는데 그녀의 말은 이 세계의 영예가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의미심장하여 10중 8구 헤로니아도 베르티아처럼 환생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헤로니아는 왕자의 의지를 꺾으려는 속셈으로 독서를 내뱉기를 내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똑똑한 인형에 지나지 않아. 나는 당신의 운명의 소녀야. 당신이 내게 키스하면 그 증거로 내 몸의 표식이 나타날 거야. 왜냐하면 결국 내가 여자 주인공이니까라고 했고 이때 베르티아는 살며시 손을 뻗어 세실의 귀를 막아주며 눈물을 글썽인 채 저 여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고 베르티아는 아마도 이제 남자 주인공이 헤로니아를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그저 그가 그 말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고 하지만 그 말들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한다 해도 남자 주인공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의 곁에는 베르티아가 있기 때문이며 헤로니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낼수록 남자 주인공은 오히려 베르티아를 더욱 사랑하게 될 뿐이고 세실은 냉정하게 헤로니아를 끌어내라고 명령하지만 헤로니아는 격렬하게 반항하며 이때 갑자기 밖에서부터 폭발적인 힘의 파동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세실과 베르티아를 정면으로 공격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헤로니아의 정령인 피장이었고 그것이 헤로니아를 위해 복수하러 온 것이며 이때 베르티아의 정령인 쿠로와 세실의 정령인 제노 역시 맞서 싸우기 위해 나서지만 방심한 사이 남자 주인공은 피장의 공격 마법에 맞고 바닥에 쓰러지며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강당 안의 모든 것은 사라져 있었고 세실은 끝없이 하얀 공간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그의 주변에는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고 이곳에서 남자 주인공은 과거
즉 그가 베르티아를 처음 만났던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 기억은 세실이 현실에서 겪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며, 이것은 바로 베르티아가 환생자가 아닌 원작 게임의 원래 타임라인 속 기억인 것이고, 이 어린 베르티아는 수줍음이 많고 완벽한 귀족의 예법에 맞춰 행동하며, 어린 세실은 어린 베르티아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차를 마시고, 다과상에서 베르티아는 잔뜩 움츠린 채 앉아 감히 케이크를 먹지 못하고, 남자 주인공의 칭찬에도 그저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이며, 이 첫 만남은 무척이나 지루해서 세실이 현실에서 겪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어린 세실은 측근인 제노에게 누가 왕비가 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베르티아의 첫인상과 성격은 세실의 흥미를 조금도 끌지 못했고, 하얀 방에 있는 성장한 세실의 자아는 이 끔찍한 위화감을 깨닫게 되며, 남자 주인공이 그 후 장갑을 벗자 자신의 팔이 완전히 나무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8화는 무척이나 극적으로 끝이 나는데, 과연 다음에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다 함께 제9화를 기다려봅시다. 제9화, 남자 주인공이 핏장에게 공격을 받아 새하얀 공간으로 끌려 들어간 장면에 이어 주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세실은 그 후 마음속 공간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는 헤로니아가 자신을 향해 그녀가 없으면 인형이나 다름없다고 꾸짖었던 말을 떠올렸고, 남자 주인공은 이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베르티아 덕분에 자신은 비로소 자신이 감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인간의 감정을 갖고 싶다고 열망하기 시작했다고 여겼으며, 남자 주인공은 이때 핏장이 만들어낸 거짓된 기억의 조각들을 바라보았는데, 이 베르티아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낯설었기에 남자 주인공은 그 기억의 거울을 꽉 움켜쥐고 산산조각 내어 그 자리에서 부숴버렸고, 세실은 베르티아야말로 자신에게 감정을 가져다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환상을 부수어버렸고, 남자 주인공이 만났던 그 고집스럽지만 진심 어린 인물이 비로소 그가 사랑하는 진짜 베르티아였으며, 비록 무의식 속에서 빛의 정령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지만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눈치채고 있었고, 그는 베르티아가 가져다준 따뜻함을 이 거짓된 기억들이 덮어버리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단호히 다짐했으며, 과거로 장면이 전환되어 이곳은 베르티아가 이 세계에서 환생한 사람이 아닌 과거로서 스토리가 게임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황궁의 복도에서 어린 세실은 그의 호위 기사인 제노와 함께 걷고 있었으며, 이때 남자 주인공은 베르티아의 아버지인 노체스 후작이 세실의 아버지인 국왕에게 서서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노체스 후작은 자신의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로오나 잎사귀를 하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지만, 이 로오나 잎사귀는 재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희귀했기에 국왕은 노체스 후작을 도와줄 수 없었고 그저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으며, 남자 주인공은 그것을 보고 멀리서 서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고, 이 사건의 전개는 전염병이 무척 빠르게 진압되었던 이 애니메이션의 초반 에피소드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으며, 남자 주인공은 그 후 국왕의 집무실로 들어갔고, 국왕은 책상에 엎드린 채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으며, 남자 주인공은 들어가서 아버지를 위로하며 국왕 전하께서 옳은 일을 하셨다고, 노체스 후작을 위해 비축 창고를 열어 루오나 잎을 꺼내주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고, 만약 한 명의 국왕이 특정 신하에게 편애를 보인다면 그것은 백성들 사이에 불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국왕은 노체스 후작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며 노체스와의 친밀했던 친구 관계를 잃게 된 것을 슬퍼했고, 루오나 잎이 부족했던 결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그 중에는 노체스 후작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노체스 후작 아내의 장례식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행되었고, 노체스 후작은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진 두 눈으로 넋을 잃은 채 아내의 무덤 앞에 서 있었으며, 세실은 이때 다가가서 만약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비록 위로를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노체스의 아내가 이미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 위로의 말은 너무나도 무의미했고, 세실이 막자리를 떠나자
후작은 갑자기 베르티아의 손을 꽉 쥐더니 그녀를 꽉 끌어안았고 그의 얼굴은 미치광이처럼 변하며 광기에 사로잡혔으며 아내의 죽음은 노체스 후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충성심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노체스는 딸에게 말하기를 베르티아, 너는 반드시 왕비가 되어야만 한단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다라고 했으며 그렇게 하면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노체스는 이제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딸을 왕비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꿈결 같은 공간에 있는 현재로 돌아와서 세실의 두 다리는 나무로 된 인형의 다리로 변해 있었고 그는 바닥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으며 그 원작의 스토리라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었는지 목격해야만 했기에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 만약 이 세계에서 온 베르티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남자 주인공은 그렇게 감정 없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가상의 기억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베르티아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고 한 하녀가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는데 베르티아는 갑자기 꽃비녀를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이 비녀는 전혀 예쁘지 않다고 호통을 쳤고 심지어 후작이 나타나자 베르티아는 하녀가 곧 다가올 상류사회 대비 무대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주려 했다고 책임을 떠넘겼으며 후작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그 하녀를 해고해 버렸고 어린 세실은 문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노체스가 갈수록 딸을 버릇없이 응석바지로 키우고 있어서 베르티아 역시 그로 인해 횡포해지고 오만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베르티아의 새로운 태도와 성격을 보고도 세실은 그저 모른 척하기로 결정하고 베르티아가 거만하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남자 주인공은 그저 베르티아가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사랑 따위는 전혀 없이 오직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약혼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는 후작 가문의 끔찍한 변화를 그저 방관하기만 했고 다시 꿈결 같은 공간으로 돌아와서 아주 작은 손 하나가 세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넸고 그동안 남자 주인공은 완전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작은 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핏장이었고 핏장은 헤로니아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남자 주인공의 기억을 조종하려 애썼던 것이며 핏장이 만들어낸 거짓된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실은 이제 소년으로 자라 집무실에 앉아 있었고 제노가 아주 커다란 붉은 장미 꽃다발을 안고 들어왔으며 세실은 그 꽃다발을 들고 방을 나섰고 남자 주인공은 이 꽃다발을 베르티아에게 선물하기 위해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분홍색 머리를 한 소녀인 헤로니아가 자신의 빛의 정령인 하얀 새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헤로니아가 세실의 앞을 스쳐 지나가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의 순간이 펼쳐졌으며 헤로니아는 원래 시골에서 올라와 이곳에서 공부하게 된 영예로서 핏장과 함께 학교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있었고 헤로니아의 그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모습은 귀족 사회에 억압되고 가식적인 모습과 특히 이 시간선 속의 베르티아와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며 세실의 관심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세실은 베르티아에게 주려던 꽃다발에서 장미 한 송이를 곧바로 뽑아 헤로니아에게 건넸으며 세실과 헤로니아 사이에 생겨난 감정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항상 지루함을 느끼던 세실은 헤로니아를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줄 새롭고 흥미로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으며 남자 주인공과 베르티아는 그 후 정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 주인공은 곧장 헤로니아를 깨우며 이곳에서 자지 말라고 충고했고 헤로니아는 잠에서 깨어나 남자 주인공에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들켜 몹시 당황하며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했으며 남자 주인공이 이때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자 헤로니아는 곧바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지만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이름을 세실 왕자라고 소개하자 헤로니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불경한 태도에 대해 서둘러 사과했고 세실은 그와 반대로 아주 재미있다는 듯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으며 이 시간선 속에서 감정이 없던 세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혀 몰랐지만 헤로니아의 등장은 그의 지루함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남자 주인공은 본래의 시간선에서 자신이 베르티아를 대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헤로니아를 대하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그 후 데이트를 즐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가까워졌지만 그러나 헤로니아의 존재는 베르티아의 눈에 거슬렸기에 베르티아는 끊임없이 헤로니아를 괴롭히는 행동을 일삼았고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세실의 눈에 띄게 되었으며 세실은 베르티아가 감히 자신의 장난감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베르티아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결심했고 세실은 방 안에서 코트게인을 불러들였고 남자 주인공은 코트게인에게 노체스 후작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추궁하며 압박했으며 코트게인은 노체스를 위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고 세실의 질문과 설득에 직면하자 코트게인은 곧바로 동의했으며 졸업식 전날 밤 세실은 발코니에서 헤로니아를 만났고 그는 내일 그녀가 자신의 곁에 설 수 있도록 그녀에게 드레스를 선물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헤로니아는 이때 눈물을 흘리며 세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세실은 처음에는 자신이 그저 헤로니아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때 세실의 가슴 속에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며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녀를 꽉 안아주었으며 다음 날 대극장에서 열린 졸업식 연회에서 세실은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졸업 축하 꽃다발을 받은 후 그는 곧바로 헤로니아를 연단으로 초대했으며 세실은 헤로니아가 고발의 말을 전할 것이라고 공표했고 헤로니아는 이때 베르티아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며 헤로니아가 말하기를 어젯밤 노체스 후작의 딸인 베르티아가 저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창고에 갇히기도 했고 저 여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소리쳤고 다른 학생들도 그 말을 듣고 헤로니아의 편에 서서 함께 베르티아의 민낯을 폭로하기 시작했으며 세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베르티아에게 변명할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베르티아는 두려워하기는커녕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자신이 후작의 딸이자 미래의 왕비이므로 그 누구도 자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고 세실은 당연하게도 예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패를 까발리듯 노체스 후작의 범죄 증거를 들이밀며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으며 후작은 그 후 그의 그릇된 행위들로 인해 병사들에게 압송되었고 베르티아는 즉시 권력을 잃었으며 그녀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자 유일한 버팀목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었고 세실은 그들을 뿌리 뽑기 위해 국왕과 함께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며 원작 게임 속 베르티아의 비극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자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 속에서 베르티아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고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목 놓아 울부짖으며 세실의 이름을 부르기를 전하의 곁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저란 말입니다. 세실 전하라고 부르짖었으며 바로 이 순간 베르티아의 기억들이 남자 주인공을 일깨웠고 그는 이곳이 단지 환상의 공간일 뿐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베르티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남자 주인공은 곧장 헤로니아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베르티아를 끌어안았으며 핏장의 환상 공간은 단숨에 산산조각이 났고 세실은 번쩍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새하얀 공간으로 돌아왔으며 빛의 정령인 핏장이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작은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핏장은 펑펑 울고 있었고 그 꼬마는 세실에게 제발 헤로니아를 선택해달라고 그래야만 헤로니아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애원하며 핏장은 소멸하기 직전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세실을 설득하려 했지만 하지만 핏장의 모든 노력은 오히려 남자 주인공이 베르티아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만들 뿐이었고 그저 자신의 주인이 행복해지기만을 바랐던 가엾은 핏장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으며 이때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전 핏장은 남자 주인공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며 핏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부디 헤로니아에게 내가 나를 볼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라고 전해주십시오라고 했고 남자 주인공은 이때 핏장의 마지막 유언에 동의하며 헤로니아를 몹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세실은 핏장의 마지막 유언을 그녀에게 전해주기로 너그럽게 수용했고 이 사건 덕분에 그는 자신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도 진정으로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는 이 작디작은 희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제노의 마법을 빌렸고 제9화의 마지막 무렵 남자 주인공이 기나긴 꿈결에서 깨어나자 주변 사람들은 너무 놀람 없이 허둥지둥했으며
남자 주인공이 깨어난 것을 채 기뻐하기도 전에 그들은 세실에게 베르테아에 대한 어떤 끔찍한 비보를 서둘러 알리는데 과연 그 소식이 무엇일지 다 함께 제10화를 기다려봅시다. 제10화는 세실이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난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미처 기뻐할 틈도 없이 곁에 있던 영예들이 다급히 비보를 전하기를 베르티아 영예가 세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보고 그만 이성을 잃고 미쳐버렸다고 했으며 그녀는 머리를 깎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녀가 되어 속죄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주변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베르티아는 세실의 운명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검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완강하게 버텼으며 베르티아는 여전히 게임의 스토리에 집착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고 베르티아가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본 세실은 즉시 달려가 베르티아를 안심시켰으며 그녀에게 모든 것이 이제 괜찮다고 자신이 이렇게 깨어났다고 말했고 세실이 그녀를 나의 사랑스러운 베르티아라고 부르는 순간 베르티아는 비로소 광기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행복에 겨워 와락 울음을 터뜨렸고 베르티아는 울면서도 무척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녀가 우는 이유는 단지 남자 주인공이 기절했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베르티아가 앞으로 벌어질 다음 전개들까지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세실은 이때 자신의 약혼녀와 단둘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모두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고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그는 새 한 마리가 베르티아에게 돌진했던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며 세실은 그 새가 공격을 가한 빛의 정령 핏장이라고 말했고 그는 모두에게 이번 사건과 더불어 빛의 정령에 대한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으며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베르티아와 세실 단둘만 남게 되었으며 세실은 베르티아에게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으라고 부드럽게 요구했고 처음에 베르티아는 망설였지만 이내 베르티아도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만약 세실이 여자 주인공과 맺어지지 않는다면? 세실은 이 왕국에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혹은 미래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흥미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그러나 세실은 즉시 베르티아를 위로하며 자신이 이 왕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베르티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했고 하지만 이 말들만으로는 베르티아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베르티아는 한 가지 끔찍한 미래의 광경이 있다고 말하며 만약 세실이 여자 주인공과 맺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그는 감정이 메마른 폭군이 될 것이고 절망에 빠져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했으며 베르티아는 게임의 시스템에 대해 폭로하며 그곳에서 자신은 모든 스토리 루트에서 파멸을 맞이하는 악역이고 세실은 주요 공략 대상이라고 설명했고 만약 세실이 오늘 밤 여자 주인공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들이 이 왕국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했으며 가장 부정적이고 참혹한 스토리는 바로 발드 루트라고 했고 발드 루트에서 세실은 피에 굶주린 잔혹한 장군이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 스토리에서 세실이 헤로니아를 반려자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그때부터 세실의 내면에 있던 본래의 감정 없는 본성이 아주 강렬하게 깨어나기 때문이며 그는 스스로 전장에 나서지만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전쟁만이 그의 안에 있는 지루함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세실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저 체스판 위의 말처럼 여기게 되며 그는 승리를 얻기 위해 미끼 부대에게 죽으라고 냉혹하게 명령을 내리고 이는 가장 충성스러운 측근인 발드가 자신의 주군이 인간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게 만든다고 했으며 최종 결말에서 그의 나라는 결국 승리를 거두고 주변 국가들을 성공적으로 집어삼키지만 하지만 그때 발드와 헤로니아는 이미 서로 함께 행복해진 상태이고 반면에 세실은 감정이 없는 괴물로 변해버려 국가 병사들의 피와 뼈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잔혹한 스토리 루트라고 했으며 그리고 다른 루트들에서는 모든 일들이 그보다는 작은 규모로 일어나게 되는데 숀 루트에서 세실은 왕실 생활에 너무나 큰 진절머리가 난 나머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쳐버리며 자신의 연약한 남동생을 억지로 왕좌에 밀어올려
결국 숀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고, 넬트 루트에서 세실은 그저 흥미롭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친한 친구의 평생에 걸친 연구 성과를 빼앗아버리고, 넬트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도록 강요한다고 했으며, 찰스 루트에서 세실은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적국에서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어 버리고, 찰스와 여자 주인공이 그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 속으로 뛰어들게 만든다고 했고, 그리고 코트게인 루트에서 세실은 그의 무감각함이 너무나도 많은 적을 만들어낸 탓에 이야기의 맨 처음부터 황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만다고 했으며, 세실은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 속에서 자신이 맞이할 운명들을 모두 알게 된 후 멍하니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는 내면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바로 베르티아를 만나기 전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음을 씁쓸하게 인정했으며, 그 어떤 것에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놈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만약 베르티아가 없었다면 자신은 영원히 영혼 없는 도자기 인형으로 남아 사람의 목숨을 쓰레기처럼 여기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켰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다름 아닌 베르티아가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과 덜렁거리고 서투른 모습으로 그 인형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가 진정한 인간이 되고 싶다고 열망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고, 세실은 베르티아가 그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가 살아남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여자 주인공에게 밀어붙이려 애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슴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무척이나 행복했으며,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세실은 미소를 지었고, 그는 베르티아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고 단언했으며, 그의 운명의 소녀는 바로 그녀이지 헤로니아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는 헤로니아의 손에 있던 표식이 사실은 정령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반려자로 선택한 사람에게 내려줄 수 있는 징표일 뿐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으며, 말을 마치자마자 세실은 갑작스럽게 베르티아의 입술에 키스를 했고, 세실의 이 돌발 행동은 베르티아를 깜짝 놀라게 하여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푸른빛의 신성한 표식이 즉시 베르티아의 왼손 등에 눈부시게 빛을 발했고, 세실은 이것이 바로 선택의 증거라고 선언했으며, 이것은 영혼의 반려자라는 표식이며, 한번 새겨지면 영원히 지워질 수 없고 언제 어디서나 베르티아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고, 만약 베르티아가 위험에 처하면 제노와 세실이 곧바로 알아차리고 그녀를 보호하러 갈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이 표식은 세실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여서 이제 베르티아가 어디에 있든 세실은 다 알 수 있고, 그녀는 예전처럼 남자 주인공에게서 절대로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으며, 왕자의 키스를 받은 후 베르티아가 부끄러워하며 비명을 지를 것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기대와는 달리 베르티아는 곧바로 게임 분석 모드로 전환했고, 그녀는 이 위치 추적 표식을 이용하면 세실의 모든 배드 엔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으며, 세실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이 되거나 전장에서 미쳐버리는 루트를 방지하기 위해 그녀는 그를 곁에 붙잡아두고 즐겁게 해주려고 우스꽝스러운 배꼽춤을 배우러 가겠다고 아주 진지하게 선언했고, 베르티아의 그런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모습은 남자 주인공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지만, 바로 이런 긍정적이고 천진난만한 점들이 남자 주인공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으며, 그 후 세실은 베르티아의 빛의 정령인 쿠로를 설득하는 데도 성공하여 세실에게 또 다른 보호의 표식을 하나 더 내려주도록 만들었고, 제10화의 마지막에 세실은 베르티아에게 말하기를,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이제 그들은 서로의 표식을 나누어 가졌고 영혼을 나누는 지기가 되었으니 말이라고 했고, 베르티아는 영혼의 반려자라는 단어를 듣고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세실은 설명하기를 영혼의 반려자란 사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표식을 교환할 때 부르는 말이고, 이 반려자의 표식은 평생에 단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으며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마치 약혼 반지와도 같은 것이라고 했고, 남자 주인공은 그 후 베르티아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기를, 나는 결혼식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겠어.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라고 말했으며, 제10화는 베르티아의 무척이나 부끄러워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막을 내립니다. 제11화 헤로니아의 소동이 있은 후 졸업식 파티는 순조롭게 계속 진행되었고,
베르티아와 모두가 바쁜 와중에 세실은 헤로니아를 만나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러 갔으며 헤로니아는 세실을 보자마자 무척이나 기뻐했고 그녀는 세실이 자신을 사랑해서 이곳에 온 것이며 결코 베르티아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실은 즉각 그녀의 말을 끊고 차갑게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그는 단지 전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온 것일 뿐이며 그저 짧게 이야기만 나눌 것이라고 말했고 남자 주인공은 헤로니아에게 피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헤로니아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애완새 피짱이 바로 정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요전날 자신을 공격한 것도 바로 그 새였다고 말했으며 헤로니아는 그 말을 듣고 흥분하며 스스로를 신에게 인정받은 성녀라고 자칭했고 자신이 여자 주인공이라서 정령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지만 세실은 진실을 말해주기를 정령이 비록 희귀하긴 하지만 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며 헤로니아는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고 정령에 대한 진실은 본래 일반 백성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오직 최고의 귀족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 기회에 남자 주인공은 헤로니아에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목숨이 위험해지고 싶지 않다면 정령에 대해 대중에게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며칠 후 베르티아는 헤로니아의 행방을 묻기 위해 서둘러 세실을 찾아왔고 약혼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세실은 다정하게 그녀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나서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으며 그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피짱이 자신에게 남자 주인공과 베르티아가 짝을 이루지 못한 가상의 미래를 보여주었다고 말했고 헤로니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기뻐하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세실이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헤로니아의 그러한 어리석음 앞에서도 남자 주인공은 여전히 확고하게 만약 그것이 그녀가 말하는 행복이라면 자신은 필요 없다고 말했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영혼 없는 인형이 아니며 베르티아야말로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선언했으며 헤로니아는 그 말을 듣고 극도로 분노하며 본래 베르티아는 악녀여야 했는데 그녀는 당연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는데 이제 감히 대본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지만 세실은 오히려 더욱 놀라운 진실을 지적했는데 원작과 비교하여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바로 헤로니아 자신이라고 했으며 게임의 원작에서 헤로니아는 시골 소녀 출신이었지만 점차 성장하여 우아한 숙녀가 되었고 왕자의 아내이자 국가의 얼굴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러나 현재의 헤로니아는 4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며 여전히 귀족다운 우아함이나 품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미래의 황태자비로서 그녀의 모든 행동은 왕국 전체를 대표하게 될 터인데 이런 서투름과 무능함으로는 헤로니아가 그 막중한 책임을 결코 짊어질 수 없다고 했고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헤로니아는 절망적으로 피짱을 애타게 불렀고 마지막까지 오직 피짱만이 항상 그녀를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었지만 세실은 헤로니아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기를 피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 정령의 생명은 무모하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바로 그 순간에 꺼져버렸다고 했고 피짱은 오로지 세실이 헤로니아 곁에 머물도록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쳤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헤로니아가 항상 간절히 바라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헤로니아는 이때 자신을 사랑해주던 친구를 잃었음에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세실은 피짱이 헤로니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를 네가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라고 했으며 세실은 헤로니아에게 영혼의 조각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피짱의 코어가 부서지기 직전에 그가 제노에게 부탁하여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고 비록 작은 돌조각 하나에 불과했지만 피짱의 의지는 여전히 그 안에 깃들어 있었기에 헤로니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유품을 받아들고 품에 안쳐 서럽게 소리내어 울었으며 그 후 형벌의 일환으로 헤로니아는 남자 주인공에 의해 평민 신분으로 수도원에 보내진다는 판결을 받았고 세실은 부왕일에 헤로니아가 갈 곳을 결정할 권한을 달라고 간청하여 세실은 헤로니아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혹독한 극북 지역에 있는 수도원으로 그곳은 생활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여 과거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대신에 성스러운 빛에 대한 신앙심이 아주 강한 땅이라서 만약 충분히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온화한 남부 지역에 있는 수도원으로 마차를 타고 수도에서 3일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잠시 망설이던 끝에 헤로니아는 북쪽을 결정하기로 했고 헤로니아라는 사람은 아마도 변에 선양해진 것인지 그녀는 죽은 친구 피짱을 위해 기도하고자 그토록 혹독한 곳으로 가기를 자원했으며 세실은 안도하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고 이것이 바로 남자 주인공이 베르티아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모든 것이었고 그는 베르티아가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부분들은 생략한 채 오직 죽은 정령을 위해 기도하러 머나먼 수도원으로 길을 떠나는 용감한 여자 주인공의 모습만 남겨두었는데, 베르티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분하며 칭찬하기를 과연 여자 주인공답다,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했고, 그녀는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진정한 고뇌와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베르티아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헤로니아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자 세실은 그녀를 짓궂게 놀리기 시작했고, 베르티아는 언제나처럼 얼굴을 익히며 말을 더듬었으며, 마침내 세실은 베르티아를 안심시키며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고 자신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말했고, 베르티아는 이때 당황하며 인정하기를 그동안 자신은 오로지 최고의 악녀가 되는 데에만 몰두했을 뿐이지 황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하지만 남자 주인공의 위로 대덕분에 베르티아는 굳게 결심을 다졌고, 그녀는 세실이 귀대한 국왕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평생을 바칠 것이며, 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고 다짐했고, 세실은 베르티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제 누구도 그들 사이의 감정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그날 늦은 밤 세실은 국왕을 만나러 갔고, 아들의 졸업을 축하해준 후 국왕은 세실에게 베르티아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 물었고, 세실은 그녀만큼 자신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여자는 없다고 단언했으며, 심지어 그녀를 너무나도 애지중하는 바람에 자칫 무심코 한 나라 전체를 파멸시켜버릴지도 몰라 두려울 정도였고, 국왕은 아들의 대답을 듣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으며, 세실은 이 기회를 틈타 아버지에게 황실의 특별한 혈통에 대해 물었는데, 이것은 그가 이미 불현듯 잠작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국왕은 남자 주인공이 이 비밀을 눈치챘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세실과 관련된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할 수 있었기에 국왕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정해주기를, 황족 중에서는 때때로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상한 지혜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그 대가로 이 아이들은 거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며 세상 어떤 것에도 흥미를 갖지 않는데, 그들은 평생토록 오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상을 찾아 헤매며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절망적으로 집착하며 매달리게 되는데, 그 혈통의 기원은 왕국을 세운 건국왕인 투진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후대의 영웅왕으로 칭송받은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투진은 단지 피에 굶주린 자였으며 사륙과 전쟁에서 자신의 열정을 찾은 자였을 뿐이라고 했고, 그 국왕은 하마터면 토군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의 길을 가로막은 한 여인이 있으니 바로 어릴 적부터의 약혼녀였던 안네이 황후였는데, 어릴 적부터 안네이는 항상 투진의 흥미를 끄는 행동들을 했고, 투진이 갈수록 전쟁에 광적이 돼 빠져가는 것을 보자 안네이는 그에게 만약 더 이상 무의미하게 생명을 앗아간다면 자신은 그를 증오하고 그의 곁을 영원히 떠나버릴 것이라고 말했고, 단지 그 한마디 말이 투진을 즉시 멈추게 만들었고, 그녀야말로 진정한 투진의 운명의 소녀였으며 그의 내면에 있는 괴물이 폭발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고 했고, 그 후 수백 년마다 황실에서는 투진과 같은 사람이 한 명씩 태어났는데, 그들 각각은 모두 양날의 검과 같아서 만약 올바르게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성군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무자비한 잔인한 토군이 될 것이라고 했고, 국왕은 세실이 태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아들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인정했고, 국왕은 당시 세실을 무척이나 걱정하며 그저 자신의 아들이 행복해지기만을 바랬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은 바로 베르티아였고, 그는 그 소녀가 비록 덜렁거리지만 감정이 풍부하고 심성이 착해서 세실과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그는 아들이 그 소녀와 함께 지낸다면 아들의 감정 없는 심장 속에 무언가 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결정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했고, 국왕은 마음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후 술에 취해 책상 위로 쓰러져 잠이 들었고, 황후가 들어와 남편이 책상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자 세실 역시 끄덕이며 국왕이 아마도 아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끼며 마음을 놓은 것 같다고 생각했고, 세실의 어머니는 그 후 자신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는 항상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를 무척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으며, 하지만 그녀는 세실에게 한 가지 경고를 남기기를, 네가 만약 그 작고 아름다운 베르티아를 울게 만들면 엄마는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란다 라고 했으며, 세실은 그 후 부모님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고, 그는 그동안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부모님께 지극한 효도를 다해야겠다고 다짐했고, 2년 후 노체스 저택에서 베르티아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하고 싶은 일들의 기나긴 목록을 끄적이며 작성했는데 모든 것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었고, 그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꽃비가 내리는
세실이는 축하를 받고 싶었고 결혼식이 끝난 후 세실이 그녀를 공주님처럼 번쩍 안아들고 가주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한참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을 때 문 뒤에 숨어서 베르티아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는 작은 실루엣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체불명의 꼬마는 아주 음흉하게 속삭이기를 결혼식이라고 나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제12화가 막을 내립니다.